지금은 이제 큰 상승 사이클 뭐 후반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중반 정도일 텐데 주가가 아무리 빨리 선행한다고 그래도 주가가 부러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난 이제 뭐 수익이 다 주변 사람들 났는데 부담스럽다 그러면 아니면 좀 사이클을 좀 먼저 찾아내는 초기쯤에 딱 발견하는 방법,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재고 순환하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선행 신호는 굉장히 어려워요. 선행 신호는. 특히 이제 매수는 쉬운 게 매수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늦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거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대단한 어떤 기관 투자자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매수는 너무 쉽다. 그건 왜냐면 다 나레이티브로 그렇지 이렇게 스토리가 되지. 그래서 매수는 쉬운데 매도는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셋이 맞아. 주식을 같이 다 모르는 네. 사람이고 이제 게임을 해야 돼요. 알려주고 팔지 않아요. 부터 먼저 팔아놔요. 그래서 주가가 항상 이게 떨어질 때 변동성이 확 크죠. 주가는 수직으로 떨어지기가 쉽고 오를 때 이렇게 오르고.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코스피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건 주가가 오를 때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때 변동성이 올라가요. 그거는 일단 뭐 그냥 통계적으로도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매도 지표가 굉장히 어렵고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이거를 일단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혹은 이런 걸로 잡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도 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매일 이게 컨트롤이란 역투자 전략 이게 너무 과열의 극단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서 파는 것보다는 지금 더 이상 좋아질 수 없구나. 이건 좀 지나치게 과열이다. 그러니까 매도 진압 또 어려운 게 이게 과열이 되다가 올라갔다 눌렀다가 올라갔다가 하잖아요. 미국 주가가 예를 들면 뭐 한 10년 동안 오르는데 중간에 지금 과열이다, 이제 사이클이 끝났다,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쵸.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 때문에 또 댁으로 돌아가셨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히 매도 신호를 잘못 냈다가는 이 시장에서 용서를 잘 안 해주죠. 그럼 만약에 이제 AI 다음을, 그러니까 반도체 다음을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사이클이 어떤 섹터에서? 다음이 무엇이 주도주가 될 거냐? 네. 그건 어렵다. 왜냐면 그 오를만한 거 다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안 오른,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다, 새 거다 그러면은 지금 때문에 눌려있는, 그냥 좀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네. 트럼프 때문에 완전 눌려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많죠. 그 다음에 화학이라든지. 근데 그것이 이제 뭔가 이 새로운 시대, AI 패러다임으로 맞물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뭐 물리적 AI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로봇이다. 근데 로봇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봇 경량화를 위한 어떤 그런 특수한 케미칼 소재가 필요하다. 그럼 얘는 화학 수지만 올라가는 거죠. 카본. 예. 한국 카본 같죠. 그러니까 뭔가 일종의 그것도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진짜로 또 피지컬 AI 주가도 처음에 피지컬 AI는 단어가 거의 없다가 작년에 갑자기 하반기에 등장하면서 이게 막 확 올라갔잖아요. 네.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 지금의 어쨌든 주도주와 연결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산업들을 보면서 찾아가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요즘은 이제 SNS 세상도 되고 사람들도 다 똑똑해져서 시차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AI 빅테크들이 먼저 갔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갔죠. 네.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전기 전력이죠. 그렇죠. 근데 전기 전력 산업들 네. 이 갔죠. 거기다가 로봇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역사이클을 탈 때 뭐부터 끊어내야 될 거냐. 네,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AI다 그러면 AI 다음에 피지컬 뜨고 그 다음에 또 주변주 떴잖아요. 네네. 그럼 아까 역사이클 걸렸을 때는 여기서부터 반대로. 끌어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그 주변주들이 대부분 그 우량주가 아닐 테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한참 네. 오르고 했는데 엔비디아보다 오라클이 뒤에 오르더니 오라클이 더 많이 꺾였잖아요. 어차피 큰 자금들은 주도주 하나만 보고 그것을 이제 인디케이터로 활용하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또 관점을 바꿔서 본다면 어떤 사이클이 이제 왔을 때 관련한 원자재도 같이 오르잖아요. 아까 원자재를 제가 빼먹었죠.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특히 은 같은 경우는 이제 AI 사이클과 관련된 거고 크게 보면은 기술혁신 사이클, AI 사이클 있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그 패권주의 사이클, 지정학적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겹쳐서 지금 원자재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 패권주의에는
결국은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군사적인 어떤 그 갈등,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무역 분쟁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주의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동료들하고 많이 했는데,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 미국이 1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힘, 군사력하고 달러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원자재라는 부분, 거기에 약간 좀 대응하기 위한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원자재 사이클도, 이번 원자재 사이클도 빅 사이클이다.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고, 그 다음에 그 무지막지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원자재들을 빨아들였는데, 도대체 이 원자재의 산업용 수요가 뭘 거냐라는 부분이 AI 말고는 아직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원자재가 간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상승률들을 봤을 때 금이 가장 저평가된 자산이다. 그리고 금은 올라오면 당연히 은도 올라야 되는데, 음은 AI 수요라든지 이런 어떤 전기 수요, 그러니까 산업용 수요까지 동반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금은 그러다가 뭐 구리도 갔다가 그렇죠. 백금도 갔다가 뭐 이렇게 알루미늄도 가고 가는 거죠. 이게 딱 우리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 이러면서 관련주까지 대사이클 같이 일어났잖아요. 리튬까지 다 끌고 올라가면서. 네네네. 그랬다가 이제 전기차 오면서 다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LNF 같은 주식들 예. 보면은 그 리튬 재고를 많이 확보했죠. 예. 그러다 리튬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잖아요. 폭락을 하니까 뭐 2023년서부터 그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몇 천억씩 떨면서 이제 회사가 적자로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이제 재고 자산 이제 환입액들이 조금씩 돌아와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문제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익이 되고, 옛날에 정유회사들도 사실 조금 그랬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AI만큼 이렇게 메가 사이클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업종 다 끌고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AI 하나 때문에 전 세계에 올린 시총 규모가 좀 말도 안 되게 맞아. 커졌으면은 반대로 AI 쪽에 문제가 절대 생기면 안 되겠구나.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은 시총들이 다 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보통 좀 만약에 또 여의도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지를 어떻게 걸어놔요? 이럴 때는. 해지를 해놓으면 지금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해지를 안 해놓는 게 답이겠죠. 해지 안 해놓고 네. 좋은 타이밍에 팔고 나오는 게 최고겠네요. 지금은 괜히 그렇게 섣불리 덤비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실패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참 주식이 어려운 게 네. 제일 좋은 타이밍에 제일 잘 팔고 나오는 게 고민인데. 아니, 당분간 뭐 금리 인상할 일도 없고요. 그쵸.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지정학적인 거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예상할 수도 없는데, 예. 그런 뭐 재난이라든지 이벤트가 터지면 그것도 기회라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빅테크들의 문제가 있을 거냐. 아직은 그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아서 문제 없다. 거기다가 뭐 머니 무브라든지 한국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트럼프도 결국은 자본시장을 계속 붐업시키는 정책들을 하잖아요. 거기다 뭐 일본도 그렇지 다. 예. 그렇다고 유럽이 지금 경제가 좀 심각하게 나빠서 예전처럼 다시 문제가 생길 거냐?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전 세계 자본시장을 흔들 수 있을 정도냐? 그래서 잠깐의 변동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찬스다. 저번에 예를 들면 뭐 딥서치 나왔을 때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 4월에 관세,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정말 빠른 속도로, 그때도 늘 그래요. 이게 이 기간 단위로 보면 사상 뭐 최대 예를 들면 낙폭, 하락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일들이 그냥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상 초유의 이런 뭐 새로운 대기술혁명이다, 뭐다. 물론 맞죠. 맞는데,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쭉 겪으면서 언제든 이제 한 번씩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시 이제 반등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점점 이제 낙폭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등하는 그 기간 자체가 약간 짧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더 짧아지게 될까요? 워낙 SNS도 강하고, 그 다음에 대기 자금도 굉장히 많고요. 예전에 그 스탁포더 롱런이라고 제레미 시갈 교수님이 코멘트를 하신 거 보는데,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직선으로 거놓으시더라고요. 밴드가 있어요. 그분이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밴드 대비 약간 그 로어 바운드, 약간 하단부를 살짝 내려갔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 근데 이분은 그러면 주가는 그냥 이렇게 오르는 게 정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 석학이. 그러면서 이 낙관론자들의 승리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지만 앞으로 한 20년 후에 대한민국에 또 대단한 기업이 나와요. 지금 삼성전자가 평가받는 그 가치보다 그 기업은 더 높이 가치를 받을 거예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네. 시대가 원하는 위너, 승자가 결국은 이 지수를 끌어가잖아요. 가장 큰 시가총액 비중으로. 그것들은 가치가 계속 부여되기 때문에 정말 낙관론자들은 지수는 계속 올라간다. 왜냐면 우리가 GDP라는 경제 규모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여담으로 예전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여의도에서만 알 수 있는 신호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보면 그 구두 닦기가 뭐 이러면 팔아야 된다 이런 것처럼. 옛날에 그 누구죠? 동원증권의 그분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고 아, 그런 속담 있잖아요. 뭐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네. 경기가 나쁘다. 아.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처녀포대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기를 업은 아주머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가의 꼭지다. 예. 뭐 이런 얘기들. 일종의 약간 행동경제학이라든지 컨트레리안, 약간 그 역투자 전략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삼성증권 앞에 줄을 많이 서 있는데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였을 거예요. 아.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삼성증권에 가면 삼성전자 주식을 더 많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주가 꼭지다 갔는데 이제 그거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현상들 가지고 연구해서 책 쓴 분이 그 성대 교수님이 또 한 분 계시고요. 최근에 보면은 그 베네수엘라 공격 저기 할 때 그 펜타곤 아, 피자 지수. 네, 예. 피자 지수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펜타곤에서 뭔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예. 그 주변에 그 야근을 많이 한다. 그래서 피자 배달이 많아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스님이 오신다던가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생전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비유예요. 오시면 주가의 꼭지다 이런 거는 데이터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혹은 피자의 배달 건수는 분명히 이건 야근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따져보면.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AI가 보급되기 한참 이전에 있었어요. 제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게 몇 년도더라? 10년 된 것 같아요. 아. 위성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불빛 개수를 쳐요. 그런 다음에 거기 인도네시아 GDP를 예측해요. 네, 네. 와. 10년 됐어요, 10년. 그런 영,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게, 네. 그 동령이도에 있는 술집들 네네. 객실 점유, 그 좌석 점유율을 다 계산해서, 아. 저녁에 이제 좀 뭐 즐겁게 많이 마신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좋은 즐겁고 거고. 좋은 거고, 이제 음. 이제 그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불이 꺼질 때가 됐구나. 근데 유튜버시니까 예. 구독자 수라든지 조회수로도 약간 뭔가 예측 가능하시지 않아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나는 달라졌어요. 요새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동학개미 때랑 지금이 많이 다르다 느끼지 않으세요? 그때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 넘었지만 엄청난 열광의 도가니였는데, 지금은 5,000 다 됐는데도 주변에 그렇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좀 늘긴 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네로 랠리, 좁은 랠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왜냐면 재미를 못 본 분들 종목 수는 더 많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요새 지금 개인들이 또 계속 순매도 계속 연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고버스랍니다. 주가 빠질 거다. 예. 그분들 그러면 굉장히 상처가 클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네. 나날이 올라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니까 네, 네. 이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오기도 하고 네. 이런 장세가 벌어지니까 막상 주변에 돈 번 사람이 별로 없는 막상 보통 개인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소형주 많이 하죠. 네네네. 중소형주 많이 하고 이제 이런 네. 대형주 잘 코스닥 안 하거든요. 종목들 네.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좀 약간 차별적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뭐 맨날 연일 신고가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으면 공인중개사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도 네네. 않고. 맞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표들이 좀 안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예전에 제도권 사람들도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문화도 많이 바뀐 게 이 사람이 뭐 10년, 20년 동안 연구했다 그러면 별로 이게 감흥이 없어요. 네가 뭘 알아? 뭐 근데 내가 주변에 아는 형이나 아는 선배 투자자 아주 짧지만 짧은 투자 경험이지만 그 사람들 얘기는 귀에 들려요. 아, 예,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가 고려아연 어떠냐 그러는데 저도 뭐 고려아연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고려아연이 무슨 뭐 25만 원 간대더라 그러면 보통 그런 얘기 많잖아요. 얼마 간대더라. 이거 꼭 사라. 이거 얼마 간다. 근데 도대체 저는 그 정보의 이 소스를 좀 계속 찾아가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얼마에 어디서 시작된 거야 이거 도대체. 우선 전 아니에요. 근데 고려아연이 올라가는 이유는 금하고 은 가격하고 아연 가격이 올라가서일 텐데 네.
그러면 걔네들이 왜 올라가는지 이건 이래서 이렇게 이렇고 아까 말씀드린 뭐 AI라든지 네. 뭐 거기에 이제 관련된 어떤 그 원자재 사이클에 대한 뭐 기대서부터 거기 플러스 이제 그 어떤 지분 경쟁이잖아요, 영풍하고. 예. 근데 사람들은 이게 왜 오르는지는 관심 없어요. 아니, 이 배경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많잖아요. 산 다음에 종목 토론방에다가 이게 뭐 하는 회사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참, 진짜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처음에 대답하셨지만 매도가 제일 어렵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약간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매도서부터 후회가 시작됩니다. 잘 팔아도 후회고 못 팔아도 후회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를 만들고 슬로건을 붙이고 저도 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그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있잖아요. 명품은 찰흙을 붙여서 나온 게 아니고요. 깎아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대요. 대리석 안에 천사를 봤다. 난 저 천사를 풀어주기 위해서 난 깎아낸다. 근데 우리도 셀스마트라는 게 이거 매도하세요. 근데 감히 저희가 어떻게 귀한 그 자산에 이거를 매도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결국은 뭔가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삶도, 포트폴리오도. 그럼 뭔가 줄여야 돼요. 그게 셀스마트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그 상승장에서 중간에 잘라먹지 않는 거. 이것도 현명한 매도 전략 중에 하나죠. 그러면 네. 지금 일반인들이 지금 할 수 있을 만한 매도 전략으로 어떤 게 제일 좀 지금 상황에서 추천할 만한 매도 전략이 있나요? 뭐 보통 분할 매도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다 아니면 그 개인 투자자가 모든 투자 전략가들처럼 데이터 소스라든지 이런 정보력을 구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분들이 다 자산을 관리해야만 돼요. 그죠? 이제 점점 인구가 고령화되고 거기다 이제 노후 자금도 어디서 이제 돈 나올 때가 이제 아주 많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이 성공학에 대한 책과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자기 개발하고 지금도 네. 기본적인 루틴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이런 거기다 이제 창의력을 붙이면 되고 자, 한 분이 8종목 이상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섹터에 쏠려 있고 뭐가 오를 때 얘는 어떻게 반응하고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상관관계 코릴레이션 자체가 머릿속에서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해내기가 힘들어요. 8종목 이상입니까? 그러면 팔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찰리 먼거서부터 옛날에 그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정말 기라성 같은 역사적인 사람들의 성공 확률. 내가 10종목 찍었어요. 그러면 6종목은 결국은 성공했고 뭐 4종목은 실패했다. 그러면 히트레이쇼 60%라고 하잖아요. 이 히트레이쇼가 60%를 넘지 않아요. 그 대단한 투자자부터. 연평균 수익률이 30%씩 예를 들면 15년, 18년씩 한 사람도.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했냐? 수익 대 손실 비율을 지켰던 거예요. 계좌 수익률이 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B 주식이 있어요. 예. 삼성전자가 50% 났는데 얘는 마이너스 만약에 20% 났다. 그럼 수익 대 손실 비율은 간단하게 2.5%죠. 예. 근데 나의 기준은 수익 대 손실 비율이 3 이상이어야만 돼.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절반의 성공 확률 가지고도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것을 잘라내거나 이것을 여기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으면 물타기를 이 수익이 난 50%는 계속 수익이 더 날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수익 대 손실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신 4개의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걸 잘라내세요, 이걸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그 성공의 루틴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도 계속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공의 규율이란 건 있습니다. 성공 투자에. 그 규율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 대 손실 비율을 지켜가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이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큰 상승 사이클 후반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중반 정도일 텐데 주가가 아무리 빨리 선행한다고 해도 주가가 부러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난 이제 수익이 다 주변 사람들 났는데 부담스럽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포함된 그 집단, 그룹의 ETF를 사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잖아요. MSCI 코리아 선진지수 편입이라든지 세제 혜택 혹은 배당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코스피 200 ETF를 산다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지수형 ETF 혹은 반도체 그룹이 담긴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기타 한 10대 개 있는 그런 어떤 ETF를 담는 게, 근데 사실은 남들이 돈 버는 게 배 아파, 약간 좀, 자기가 그 기회를 놓쳤다는 자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상 이 선뜻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을 사기는 또 마음이 또 안 당기고 그러면 그룹 그 집단을 사는 거죠. 그쵸. 최소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수혜는 내가 조금은 받을 수 있게.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7월 1분기 실적 발표 전후, 직후죠. 사실은 네. 그걸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을 상향시킬 테니까. 그래서 4월, 7월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사이클이 정말 장기적으로 간다. 네. 근데 아마 4월, 7월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정말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요. 코스피 지수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네, 뭐 6천 갈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희 나오셔서 게스트분들 중에서도 네. 우선은 5,500 다 이상으로 보시더라고요. 네, 5,500은 금방, 500포인트는 요새 보니까 금방. 100씩 올라가니까. 다음 주에 낼 수도 있어요, 5,500이. 네, 네. 근데 아마 이제 뭐 3분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이익이 더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한 10월 정도서부터는 3분기 실적 나오면서부터는 정말 장이 그렇게 좋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글로벌 환경들이 다 받쳐줄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더 빠른 종목들이 꽤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삼성전자를 조금 줄이거나 버리셔도 그렇게 아깝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이게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은유적으로 얘기해 주면은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쯤부터 여러분들도 잘 보고 우선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지수는 대충 어디까지 생각해 보세요. 지수 전망은 안 해봤어요. 지수 전망은 안 해봤는데 네. 미국하고 한국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지수도 이렇게 네. 그냥 가는 거죠 위로 계속. 예, 위로 근데 뭐 타겟이 뭐 5,500이다, 6,000이다 이런 것들은 제가 옛날에 밸류에이션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는 그거 못 밸- 준비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밸류에이션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가치 평가로 잡죠 보통.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이제 뭐 반도체 사이클이다, 뭐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이클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자님 덕분에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사이클도 너무 중요하지만 계좌 관리를 조금 체계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이클 투자 법칙 책 읽어보시면 또 개념을 잡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